무려 2500년 동안 이어져 온 과학과 철학,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린 질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세상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 하는 거죠. 자, 오늘 저와 함께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이랑 괴물이 세상을 막 다스린다고 믿던 시절에 이런 질문을 처음으로 던졌다는 게, 와,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엄청난 생각의 전환에 대한 거예요. 모든 걸 신의 뜻으로 설명하던 시대에서 아니, 세상의 원리는 자연 속에 있을 거야 라고 외쳤던 정말 놀라운 지적인 도약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무대는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주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였어요. 자,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사고의 혁명입니다. 무역이랑 호기심이 어떻게 모든 걸 바꿨을까요? 그 배경은 바로 고대 도시 밀레토스인데요. 여기는 정말 온갖 문화랑 신화가 막 뒤섞이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 나라 신화는 우리랑 다르네? 혹시 세상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런 질문이 생기니까 이제 최초의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랄까, 이 대답들은 아주 단순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틀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정말 위대했다는 거죠. 바로 밀레토스 학파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연 사람이 바로 이분, 서양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대담하면서도 아주 단순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말이야, 결국 물이야. 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물일까요? 탈레스는 그냥 멍하니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주변을 아주 열심히 관찰했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살고,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되네? 그리고 땅은 왠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정답이냐가 아니에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머리로 추론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바로 그 방식. 이게 바로 철학과 과학의 진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하나 있어요. 이 탈레스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그만 우물에 퐁당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렸겠죠. 아이고, 철학자는 하늘은 알아도 발밑은 모르네 하고요.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탈레스가 나중에 자기 지식으로 올리브가 엄청나게 열릴 걸 미리 예측해서 앞잡기를 싹 사들여서 큰 돈을 벌었거든요. 왜 그랬냐고요? 야, 철학자가 마음만 먹으면 돈 버는 거 일도 아니야. 이걸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죠. 정말 대단하죠? 탈레스가 쏘아 올린 공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물보다 더 근원적인, 뭔가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추상적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아낙시메네스는 아니야, 만물은 공기가 뭉치고 흩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했고요. 보세요. 스승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발전시키고 정말 멋진 지적인 계승 아닌가요? 자, 이제 철학의 역사에서 첫 번째 빅매치가 열립니다. 진짜 거대한 논쟁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변화는 사실 그냥 환상일까? 이 질문을 두고 두 명의 거인이 맞붙는데요. 이 싸움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서양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와,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정말이지 정반대예요. 먼저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세상은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 눈이 널 속이고 있는 거야. 진짜 순수한 논리로만 따지면 변화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라고요. 잠깐만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억지 주장이 아니라 진짜 반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아주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랑 같이 그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자, 들어보세요. 파르메니데스의 논리는 이래요. 첫째,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둘째, 뭔가 변하거나 움직이려면 비어있는 공간, 즉 없는 것으로 가야 해요. 그쵸? 근데 셋째, 아까 없는 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맞아요. 움직임과 변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와, 눈앞에서는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엄청난 역설. 이게 바로 철학이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떡하죠? 이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우리 눈이 말하는 변화와 파르메니데스의 논리가 말하는 불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필요해진 거예요. 다음 세대 철학자들의 미션은 바로 이 둘을 어떻게든 화해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골치 아픈 딜레마를 풀기 위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아주 기발한 해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세상이 흙, 공기, 불, 물, 이 네 가지 기본 원소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 이 네 가지 원소 자체는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흙, 공기, 불, 물. 이 네 가지 기본 재료는 영원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힘이 얘네들을 막 섞어주고 미움 또는 투쟁이라는 힘이 다시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보는 변화무쌍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기본 재료는 변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주장도 지키고 그것들이 섞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직관도 설명해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고대 그리스의 치열한 시적 탐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어쩌면 가장 현대과학에 가까운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데모크리토스가 제시한 원자, 즉 아톰이라는 개념이죠.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지금 들어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현대적이에요. 그는 세상이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첫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인 원자. 그리고 둘째, 그 원자들이 마구 움직일 수 있는 텅 빈 공간, 즉 허공이죠. 파르메니데스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 빈 공간을 아니 있어! 하고 과감하게 인정한 겁니다. 바로 이 빈 공간이 모든 움직임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였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엄청난 지적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세상은 물이야 라는 단일 원소에서 시작했죠. 그러다 변화냐 불변이냐는 거대한 논쟁에 부딪혔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원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입자, 원자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세련된 이론에 도달한 거예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놀랍게 발전해왔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 고대 사상가들은 단순히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지라는 질문에 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 발명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의 변동이나 기분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연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이 이후 2500년 동안 철학과 과학이 걸어갈 길을 활짝 열어준 거죠. 하지만 말이죠. 철학이란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항상 그 뒤에 더 크고 어려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세상이 그냥 원자들의 움직임이라면 그럼 도대체 우리의 의식, 생각, 사랑, 실품 같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원자론이 물질 세계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줬다면 동시에 정신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숙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진리란 뭘까요?
이 질문 하나가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논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서양 철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진리를 위한 싸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렸던 도시, 고대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한 논쟁의 막이 오르죠. 첫 번째, 진리의 위기입니다. 부제는 소피스트의 등장이죠. 당시 아테네는 큰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스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그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소피스트였어요. 이 소피스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원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궤변가,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변화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시민들이 모여서 모든 걸 말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에서 이기는 기술은 그야말로 초능력이나 다름없었겠죠? 소피스트들은 바로 그 이기는 기술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겁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였어요.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다. 대표적인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가 넘긴 이 한마디가 그들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즉,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아테네를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다면 결국 정의는 뭐가 될까요? 그냥 힘센 사람의 주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진리의 위기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해서 이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이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소피스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대답하면 그 대답의 허점을 파고들어 결국 스스로가 내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진리를 향한 탐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소크라테스는 평생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 플라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스승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철학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소피스트들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완벽한 세상, 즉 이데아의 세계가 저 너머에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그 완벽한 세상의 불완전한 복제품일 뿐이라는 거죠.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걸 진짜라고 믿는 죄수와 같다는 거예요. 철학자의 역할은 바로 그 동굴을 빠져나와 그림자가 아닌 진짜 실체, 즉 이데아를 보는 것이었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서양 철학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한 세계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럼 뭔가? 철학이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물줄기가 크게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 즉 사물의 본질이 저 멀리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개별 사물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봤어요. 철학을 다시 현실의 땅으로 끌어내린 거죠. 이런 현실적인 태도는 윤리학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좋은 삶이란 중용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그 중간,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을 한번 볼까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건 용기가 아니라 그냥 만용이죠. 반대로 너무 두려워하기만 하면 비겁이 되고요. 진정한 용기는 바로 그 비겁과
만용 사이에 완벽한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서양 세계의 지식을 지배하는 거의 상식과도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렇게 2000년 동안 철학의 세계는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이 두 거대한 축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18세기, 이 논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플라톤이 질문을 던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답을 내놓았다면 임마누엘 칸트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2000년 묵은 논쟁의 판을 새로 짠 거죠. 칸트의 생각은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릴 만큼 혁명적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칸트는 생각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적이 있고 우리 마음이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칸트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그 틀에 맞게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거죠. 즉, 진리는 저 밖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세상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칸트의 이 혁명적인 생각은 진리를 찾는 무대를 세상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으로 옮겨왔습니다. 2000년의 기나긴 논쟁 끝에 어쩌면 우리가 찾던 해답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